자, 358페이지 봅시다. 저당 토지 이외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 자, 365장 볼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자, 갑이 돈을 빌려줘 대해주고 A 토지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첫 번째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건물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일괄 경매 청구하려면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신축해야 됩니다. 신축.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축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해야 된다. 자, 나중에 이 저당권 토지 소유자가 신축해서 제3자에게 매매하게 되면은 일괄 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일괄 경매 할 수 없습니다. 왜? 병은 제3자니까. 그렇죠? 토지 소유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 경매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제3자에게 매매한다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일괄 경매 청구하려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이미 건물이 존재하는데 토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건물과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돼야 된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이러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자, 일괄 경매 청구인데 갑이 충분히 이 토지만 경매를 해도 채권과 비용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잉 경매가 아닙니다. 과잉 경매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괄 경매 청구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자유입니다. 일괄 경매 청구는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입니다. 일괄 경매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 경매를 청구할 것인지 그거는 토지 저당권자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괄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은 경매 대가,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는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받을 수 없고 토지 경매 대가에서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괄 경매 청구 한번 책을 한번 봅시다. 자, 358페이지. 자, 요건. 첫 번째, 나대지마다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나대지에. 그 밑에 밑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없어야 하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의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 된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신축돼야 된다. 자, 두 번째,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는 경우일 것. 이거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 방가로 세 번째, 359페이지. 일괄 경매 선택권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 밑줄. 일괄 경매권은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토지만 경매하든 일괄 경매하든 이는 토지 저당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지만의 매각 대금으로 경매 비용과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는 데 충분하더라도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는 과잉 경매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효과는 방가로 1번만 밑줄. 토지의 건물과 함께 경매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동그라미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일괄 경매권입니다. 자, 제3취득자. 자, 밑에 줄, 두 번째 줄과 밑줄.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
전세권자를 우리가 말한다. 제3취득자랍니다. 자, 그 법정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당권자의 경매인.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자,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을이 이 A 토지를 병에게 매매를 한다든지,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될 수 있죠. 매수인.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을과 병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자, 그러면은 병은 지상권자가 되죠. 지상권자.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을과 병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전세권 설정한다든지. 자, 그러면은 전세권자죠. 이처럼 매수인,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우리가 말한다. 제3취득자랍니다. 자, 우리 제3취득자는 지위가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하죠?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 전세권과 저당권은 후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경매가 되면 말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러한 제3취득자는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법조문 363조에는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원래 이 매수인은, 즉 소유자는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채무자 아니지만은 소유자는 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3취득자를 보호해서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입니다. 360페이지. 두 번째, 제3취득자의 변제입니다. 364조 보면은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제3취득자가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자를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후순위권자가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 후순위권자가 순위가 상승됩니까? 안 됩니까? 순위가 상승되죠.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이 제3취득자는 누구에게? 을에게 부상금 청구할 수 있죠. 대신 대의 변제해줬으니까 대신 변제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채용자한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제3취득자가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필요비, 이익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나중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우선상환을 두 번째에 해당돼요. 순위가. 실행비용이 첫 번째고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두 번째입니다. 배당받습니다. 이처럼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자, 주의할 점은 우순위 저당권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었죠. 자, 물상보증인이 그 목적물의 필요비나 이익비를 지출했을 때, 물상보증인이 필요비 이익비 지출했을 때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우선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3취득자 세 번째 봅시다. 비용사항 청구 한번 읽어봅시다. 밑줄 그어줍시다. 367조.
중간에 저당권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우선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법조문 367조 자, 제3취득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361페이지 보면은 저당권 침해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방법 한 4가지 정도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의의 봅시다. 두 번째 축하의 밑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이토록 하는 일체의 행위, 즉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이토록 하는 것을 저당권 침해라 한다. 자, 저당권이 침해됐을 구제 방법이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자, 우리 물권 청구권은 종류가 3가지 있다 했죠.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 또는 제거 청구권.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 자, 우리 저당권은 이 3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61페이지 방가로 3번 밑줄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362페이지 손해배상 청구권. 자, 두 번째 축하의 밑줄 저당 목적물의 훼손을 인하여 그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에 미달되면은 저당권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야를 우리 임야는 나무가 수목 있잖아요. 수목. 그렇죠? 자, 수목도 보고 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 자, 이 소유자가 이 수목을 벌채를 한다든가 벌채를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저당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가로 3번 기한이익 상실과 즉시변제 청구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동그라미, 감소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 이처럼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또는 멸실하게 한 때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가 밑줄. 따라서 저당권자는 변제가 도래하지 않아도 곧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마다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즉시 변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세 번째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즉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 청구할 때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즉 기한이익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할 때는 함께 행사하게 되면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은 이 즉시 변제 청구할 때 기한이익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 청구할 때는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 봅시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가로 또는 동그라미, 상당한 담보 제공, 가로, 상당한 담보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책임 있는 사유. 책임이 없으면은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저당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뭐 된다? 감소된다. 아까 우리 임야 수목을 벌채를 한다든가 그런 담보를 벌채하게 되면은 이 저당물 가액이 감소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담보물을 보충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줄, 그 밑에 두 번째 줄도 밑줄.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변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입니다. 자, 저당권의 양도 요건. 자, 첫 번째부터 밑줄. 저당권은 그 담보되는 채권과 함께 양도돼야 된다. 그래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양도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저당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그 이전 부기 등기를 해야 하고 채권의 양도로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 부기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저당권 제 앞에 보면은 등기 등본 표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페이지 344페이지. 344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그림 있죠? 그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 저당권 1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전이자 밑에 부기 등기 1-1하고 순위 번호는 1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자, 363페이지 한번 봅시다. 가로 2번 밑줄 제일 상단 가로 2번 저당권을 양도할 때는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 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만 있으면 되지 채무자라든지 또는 물상 본인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자, 저당권의 소멸 가로 1번만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뭐 경매, 제3채택자의 변제라든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든지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든지 저당권의 포기로 인해서마다 저당권이 소멸된다. 자, 특수저당권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71페이지입니다. 1번 볼까요? 1번. 유추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나 있습니다. 371페이지. 자, 1번 보면은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가 그 물건을 수선하여도 그 수선비 채권에 관하여 유추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그렇죠? 불법하게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추권의 주장은 점유자가 점유 권한 없이도 또한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마다 배척됩니다. 자, 세 번째, 건물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우리 책에는 없지만은 이 결련성이 없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목적물에 임대인 소유의 부속물이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 임대인 소유 부속물을 매수하거나 또 임대차 계약 중에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하거나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 소유 부속물을 매수하거나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하게 되면은 이 가액 상당의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매 계약. 형성권이 하시죠? 매매 계약 체결되면은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고 임대인은 뭘 지급해야 됩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자, 이 임차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느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속물 매수권은 결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3번은 틀린 답이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틀린 답입니다. 자, 4번.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종전대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이 허용된다. 맞죠? 이런 사용은 보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5번 보면 사의 경우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이익, 즉 사용대가는 부당이익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에게 반환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372페이지 볼까요? 3번 문제 봅시다. 3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자동차 수리를 맡겼으나 갑이 수리비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을에게 그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보다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이 그 자동차를 갑에게 대여하여, 즉 유치권자가 다시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 자동차를 대여한 거예요. 간접 점유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간접 누가 직접 점유해요? 채무자가.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유치권을 전제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안 합니다. 즉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본인이 간접 점유한 형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틀렸죠? 세 번째, 을은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자동차를 점유해야 된다. 그렇죠? 자기 소유로 점유한 거 아닙니다. 네 번째,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렇죠? 채권은 진행한다 했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은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다섯 번째,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자동차를 병에게 대여하여 인도하여도 을의 유치권은 곧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거 주의하라 했죠? 자,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동의 없이 그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 유치권의 소유자는 바로 유치권자는 뭘 청구할 수 있다 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바로 그러한 위반하게 되면 바로 소멸한 게 아니라 소멸 청구해야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자, 373페이지 5번 볼까요? 5번 저당권의 작년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물권 중에 저당권의 객체가 있는 건 뭐였어요? 지상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그렇죠? 전세권과 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한성으로 소멸하면은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채권이 소멸한다면은. 네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그렇죠? 종물, 부합물, 종된 권리에 다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와 상관없이. 그렇죠? 다섯 번째, 저당권의 제3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이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권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제3 취득자는 우선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상보증이라든지 물상보증은 우선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378페이지 11번만 보고 마칩시다. 저당권만 마친다는 거예요. 또 합니다. 자, 11번. 토지 저당권의 일가경매 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돼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가경매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건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그 후에 건물이 신축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해서도 일가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양도할 때 제가 할 수 없다 했죠? 자,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영유권을 설정받는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가경매 청구가 허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자, 을이 병에게 지상권 설정이 아니라 병이 신축한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병이 지상권자로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일가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왜? 건물은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병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을이 병한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때는 일가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네 번째.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 등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자, 다섯 번째. 저당권자는 일가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만 있다 했지? 그쵸? 권리만 있지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법을 마치고 채권법을 봅시다. 자, 우리 계약법도 채권법도 계약법도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민법 총칙도 10문제 정도 나오고 이 채권법도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실제. 자, 387페이지부터 봅시다. 계약의 종류. 자, 우리 계약의 종류는 최근 쌍무계약, 편무계약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계약의 종류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나누죠. 자, 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된 계약입니다. 15개가 규정됐죠? 15개가 규정됐다. 우리 시험법이 뭐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시험법입니다. 15개 중에서. 비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되지 않는 계약을 뭐라 한다?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란다. 무명계약. 리스계약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번에 리스계약도 여행계약처럼 편입시키려고 했는데 편입이 안 됐습니다. 이처럼 리스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계약이란다. 우리 민법에 규정된 계약을 뭐라 한다? 전형계약. 민법에 규정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란다.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387페이지. 자, 쌍무계약이란 밑줄,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쌍무계약이란다. 그 후단이 이제 현상광고죠. 현상광고. 대가에 갖춘 현상광고. 자, 두 번째, 가로 2번.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행 항변권과 이혼부담 문제가 된다는 거. 편무계약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과 이혼부담 문제가 있다는 거.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습니다. 유상계약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출연을 말하고 그렇지 않는 계약을 뭐라 한다? 무상계약이란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388페이지. 자, 두 번째 줄도 하단, 두 번째 하단부터 밑줄.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 아니다. 자,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자, 유상계약이 더 넓습니다. 쌍무계약보다. 유상계약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맞죠? 네.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안 틀립니다. 그렇죠? 왜? 현상광고 때문에.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이 아니니까 편무계약입니다. 그렇죠? 자, 낙성계약과 여물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계약이 성립된 걸 말한다. 낙성계약. 우리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은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처럼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계약이 성립된 걸 우리가 말한다. 낙성계약. 자, 우리 민법 15개 전형은 전부 다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 뭐만 제외하고 현상광고만 제외하고 현상전이고 전부 다 낙성계약입니다. 자, 근데 여물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 아니라 금전이나 또는 물건을 인도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된 걸 우리가 말한다. 여물계약이란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 내가 알았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매매계약 일부분, 매매계약과 전혀 다릅니다. 계약금 계약. 이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금 계약 지급하기로 하자라고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계약이. 뭘 지급해야 된다? 계약금을 지급해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여물계약이란다. 여물계약 네 가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약의 성립입니다. 우리 계약의 성립은 첫 번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자, 3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청약의 성질과 요건이 있습니다. 자, 내용의 확정성. 자, 청약의 내용은 확정돼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확정돼야 된다. 즉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면 해야 된다. 확정돼야 된다는 거.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2번 청약자의 상대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들 특정인 동그라미 원칙은 특정되어야 되지만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밑줄 청약자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지만 불특정 다수인 네모박스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인 다수도 보다 청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그 옆에 자동 판매기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동 판매에 의한 매매 경우에는 청약자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는 다수는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청약의 유인입니다. 두 번째 주가 밑줄. 상대방 하여금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합니다. 구인 광고라든지 물품 판매 광고 등이. 자, 방가로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도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이다. 자, 세 번째 정찰가가 붙은 상부부 진열이라든지 자판기 설치도 청약으로 본다는 거 청약으로 본다. 자, 세 번째 청약 효력입니다. 자,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달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불특정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성립한테 도달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 청약의 구성료입니다. 자, 법정은 밑줄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상대방한테 도달하기는 이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상대방한테 청약 의사표시가 도달하면은 처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밑줄,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할 때는 청약자는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자, 391페이지 한번 봅시다.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와 하단에 보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을 할 때 391페이지 3단 청약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입니다. 법 정문을 봅시다. 1항 보면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을 잃습니다. 청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언제까지 승낙해달라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청약 효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2항입니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도달 전에 그 지연 통지를 발송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면은 이 청약 효력이 생긴다면 안 생긴다면 청약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보면은 갑이을에게 2017년 1월 10일 날 청약 의사표시했습니다. 자, 도달은 청약을 할 때 언제까지
승낙을 해달라라고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2017년 1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을에게 도달한 시점은 1월 12일 날 도달했습니다. 도달하고 을이 1월 13일 날 승낙을 한 겁니다. 승낙했는데 도달이 2017년 1월 25일 날 도달한 겁니다. 자, 1월 13일 날 발송을 했으면은 대체적으로 2, 3일은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도착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마다 이렇게 늦게 도착했어요. 답은 가만히 있으면은 계약이 성립되고 만약에 연착됐다. 이렇게 늦게 도착했다. 연착된 연착 통지라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즉 가만히 있으면 뭐다? 계약이 성립되고 연착의 통지를 보내면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착됐다라고 통지 보내면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밑줄 그어놓으시고 계약 불성립.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성립되고 연착 통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약 불성립입니다. 또 도달 전에도 단서 조항을 보면은 자 이 도달 전에도 갑이 연착됐다고 15일까지 승낙하는데 안 오니까 연착됐다고 통지를 한 경우에도 뭐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단서 조항입니다. 자 사망을 봅시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 승낙 통지하려면은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청약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성립되고 이항처럼 통지를 하게 되면은 계약이 불성립됩니다. 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입니다. 자, 391페이지 하다. 법정은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승낙의 성질과 요건입니다. 승낙입니다. 승낙의 상대방입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도 상관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승낙은 상대방은 청약자한테 해야 된다. 그러면 특정인한테 해야 되죠? 불특정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만 하여하며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연착된 승낙입니다. 밑줄,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거나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일을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자, 새로운 청약 보면 이제 청약자는 승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승낙하지 않으면은 간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자, 연착된가 아니라 이제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즉 청약자가 1억 원 주고 살래? 라니까는 청약자가 아니야 9천만 주고 살게 라고 변경을 가한 경우는 이는 청약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하고 새로운 뭘로 본다?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겠죠. 이처럼 변경을 가한 승낙은 일단보다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거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우리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격지자, 대하자는 주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었죠. 시간적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 걸 말한다. 격지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걸 말한다. 대하자. 우리 청약은 격지자든 대하자든 간에 도달지입니다. 도달지. 근데 승낙은 격지자가는 발신주의, 즉 발송주의, 발신주의입니다.
대화자는 도달주입니다. 자, 이거 잘 알아주십니다. 격지자는 항상 발신주라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93페이지 보시면은 대하자는 게 있죠. 도달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 승낙은 도달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밑줄. 자, 격지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입니다. 밑줄. 격지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동그라미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자, 그 다음 394페이지. 이처럼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되고, 자, 두 번째 보면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는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테 가로 도달한테 계약이 성립한다. 갑이 2017년 1월 10일 청약을 합니다. 언제 도달냐면은 1월 13일 도달. 자, 공교롭게도 을도 도달하기 전에 1월 12일 날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 언제 도달하냐면은 1월 14일 도달입니다. 양 청약이 서로 교차된 거잖아요. 그렇죠? 양 청약이 서로 교차될 때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양 청약이 언제 도달할 때?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근데 날짜가 틀리면요. 늦게 도달한 날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늦게 도달한.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지만은 한쪽이 늦게 도달한 때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사례 문제로. 자, 세 번째, 의사 실현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즉, 청약자에 의해서 또는 어떤 관습에 의해서 승낙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의사 실현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볼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라든지 또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네모박스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정된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는 거. 이게 청약자가 안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가로 1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계약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의사실현의 사실이 발생한 때, 네모박스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의사실현의 사실이 발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자, 가로 2번은 그러한 의사실현의 계약의 성립의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계약 효력부터 시작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